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출발하는데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코스피가 1.5%나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눈에 띄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가장 생각해봐야 할 것 이번 주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많은 예측과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중요한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여부에 떠나서 우리 시장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오늘 이번 주에 있을 탄핵 심판 결과 여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를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외적인 변수도 큽니다. 그 무게감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주목하셔야 되고 이거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이슈입니다. 게다가 현재 시각으로 18일부터 19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엔비디아,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나 성장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연내 기술 컨퍼런스인 GTC 2025가 열리고 19일 오전 2시 정도였나요? 네. 젠슨나 엔비디아 CEO가 또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 주목하시면서 이번 주 방향을 잘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벌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지 이슈와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시장의 분위기를 볼 텐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많은 업종과 이슈가 연관되어 있는 테마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다는 것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은 방산이나 우주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지난주 후반에 약간 휘더니 다시 방산주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6%, 7%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 탄력, 그동안의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조금 반등할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재무장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방위비 올린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왔는데 심지어 독일도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 방산주들의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HLB 그룹주들이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FDA 승인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고배를 마시면서 주가가 폭락할 것인지 이런 기로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들 어쨌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외에도 반도체나 HBM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유난히 좋은 모습인데 지난주에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역시 오늘 이번 주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4% 넘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GTC 이야기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약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GTC 2025와 관련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냉각 시스템, 통신 장비 이런 것도 함께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큰 빅 이슈인 GTC 2025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자, 지난주에 이슈 있었던 LS그룹,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소송전, 여기에다가 호반그룹이 또 참전하면서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LS그룹주들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해운, 조선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보안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GTC와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것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에 바로 상승 출발,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4에서 5% 가까이 삼성전자의 주가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GTC 2025 열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연례 개발자 행사,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행사인 GTC 2025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월화수목금 이렇게 열리는데 딥시크가 이제 출연을 하고 나서 AI 거품 붕괴 우려 속에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전략은 뭘까? 이런 많은 기대와 궁금증, 긴장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이 되는 상황인데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여기에다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런 퀀텀 데이도 열리고 휴머노이드 세션도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에 연관되는 것도 유리기판, 그리고 특히 삼성 HBM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에도 또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젠슨 황이 어떤 식으로라든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 조정받았고 그동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HBM 쪽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입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메모리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거의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구 환신 정책 때문에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 GTC도 중요한데 이번 주에 3월 20일에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의 업황이 어떻게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변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처럼 만에 코멘트를 내놨는데 이 삼성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이 지금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라는 코멘트를 했고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이 뭔가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삼성에게 뭔가 도화선이 되고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GT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코멘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시장의 불이익이 어떨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GTC 관련된 여러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가 매우 강합니다. 5% 넘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장 초반에 500만 주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인테크, 한빛레이저, 유리기판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나인테크는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3,335원 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8% 넘는 급등세 7,78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이죠. 한국첨단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3일이었습니다. 상한가 간 이후에 1% 소폭 조정받다가 다시금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오늘 월요일 오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7.5%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특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양자컴 관련주로 ISDK 역시 오늘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안 기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보안 기술로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하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5% 강세 힘으로 14,93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반도체, HBM 그런 관련주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데요. GTC 2025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주를 또 봐야 되겠죠. 조선주들은 최근에 잠시 쉬어가고 약간의 조정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HD현대그룹과 하나오션, 하나그룹과 HD현대그룹의 이 조선과 관련된 자존심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이냐 경쟁이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자,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KDDX와 관련해가지고 이 HD 현대나 하나 누구의 품에 이 사업의 항배가 이어질지 이것이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이 사업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입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HD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각각 원하는 사업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 방식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펼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상반된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 아마 HD현대그룹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그룹 쪽으로 갈 것이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산 기술로 구축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6,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액수도 크고 앞으로 방산 쪽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조선주가 어떤 조선주가 될 것인가의 향방도 가늠이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너무 과거에 소송전도 있었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캐나다 사업처럼 뭔가 협력을 하면서 캐나다 수주할 때처럼 원팀으로 좀 수주를 함께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것은 또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경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이러다 보니까 한 언론에서는 하나오션보다는 HD현대중공업 쪽의 입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출발할 때는 HD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오르고 하나오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질세라 개장하고 나서 하나오션이 공시를 내놨습니다. 아시아 쪽의 사업체들과 함께 또 작년 매출의 한 31% 수준의 그런 규모의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를 올리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지속적인 수주에 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5,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엔진이 현재 방향성을 탐색 중이에요. 지난 거래일 대비 큰 변화 없이 23,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0.66% 상승 3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H현대마린엔진이 2거래 연속 상승하지는 못하네요. 오늘 1.4%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8,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D중공업은 최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정 그런 쪽으로 기술력이 있는 상황이고 독도함 이런 부분, 특수 건조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 좀 희비가 엇갈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후장의 흐름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 또 주주분들이 계실 겁니다. HLB 그룹주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운명의 시간, 카운트다운이 하나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일, 3월 20일 정도에 지금 이 FDA 관련된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언제쯤 나올지는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HLB 그룹주들이 하루는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는 급락이 나왔다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진양공 HLB 그룹 회장이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 HLB가 개발한 이 신약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매출이 7,400억 원 이상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FDA 쪽에서 이 병역요법과 관련해서 경미한 지적을 하고 일단은 한 번 더 승인을 미룬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중국 공장의 제조 공정 개발 CMC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것의 보완점을 다 개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결정된 아니면 이번 달 내에 결정될 FDA 측의 앞으로의 승인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리보세라닙의 FDA에 관련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암제로 추가적으로 글로벌 공략을 하고 있고 다각화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HLB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HLB 그룹주들의 이 FDA 승인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럽 폐암학회가 또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유럽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이 유럽 폐암학회에서도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미리 제약바이오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LB 그룹주들 일단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6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4%대 반등세 75,1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HLB의 손자 회사가 HLB 제약입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좀 시현하고 있습니다. 9%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HLB 제약은 이제 HLB 생명과학과 함께 협의해서 향후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FDA의 문턱을 넘게 되면 국내에 이제 생산을 하고 마케팅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주시가 되는 상황이고요. HLB 생명과학도 3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5% 상승 9,47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보세라닙의 국내 판권과 유럽과 일본 쪽 이제 수익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HLB 글로벌은 뭐 M&A하고 사업 영역 다각화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는 곳이죠. 4% 상승 4,04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HLB 파나지는 여기 HLB와 연관되는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 상승하면서 2,61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HLB 그룹주는 대부분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서 오후장까지 그 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발 상황 함께 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이대윤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궁금증들 그에 대한 해답을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이데일리온 라이브 진행되는 동안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증 시도 오랜만에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했고요. 그에 발맞춰서 국내 증시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시세를 내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증 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전에 내린 걸 생각하면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전에도 트럼프 일기 때 이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레임덕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집권한 이기 집권이 한 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지났는데 이 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진짜 위기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한 표 이탈표가 있었고 상원에서 그 거국적으로다가 이번에 동의를 해주기로 하면서 6개월 한시적인 임시 예산안이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이런 미국의 재정 위기가 좀 잠시 사그라들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안도랠리가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TC 2025라는 그 진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이 기술주들의 큰 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컨퍼런스 하는 날이지만 뭐 일종의 축제라고 해서 밤에 야간 시장도 나이트 마켓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하면서 이 각종 최첨단 기술, 인공지능과 또 인공지능 AI와 또 자율주행, 또 로봇 같은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의 기술의 향연을 구경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 CEO가 직접 기조연설까지 나눠서 향후 AI 가속기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미래상도 제시해 주죠. 이러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빅테크, M7주들이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관련 기술주들 한번 봐줘야 되시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동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이 젠스 파월 의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이 신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의 이런 관세 전쟁이 이 미국 경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키워주는 면 때문에도 연준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기존과 같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장치를 멈추겠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미국 증시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어느 정도 멈춰버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증시와 차별점을 갖고 있는 점이고 미국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도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면을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미국 증시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분명히 디커플링된 장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뭐 FOMC 회의도 열리고요. 거기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시장을 주목할 것 같고 일본 관련된 금리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GTC로 인해서 뭐 오늘 양자컴이라던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내뿜고 있다는 점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4% 정도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무슨 멘트를 날렸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21세기 삼성이 직원들 특히 임원들에 대해 30분 먼저 출근하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진부합니다. 이런 게 삼성의 경쟁력이 될 수는 없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뭔가 정보를 알고 있겠죠. 요번 GTC 2025에서 삼성전자는 요번에 그 HBM3 이 8단짜리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 시장에 뛰어든 것이고요. 여기에 특히 엔비디아 향으로 상당한 몫을 SK 하이닉스 몫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외국인 투자들의 선취매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번 그 GTC 2025에서 그 젠슨왕 CEO를 만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장면에서 이 엔비디아가 이런 삼성전자의 HBM3 양산 승인에 대한 뭐 이벤트를 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3월 달은 우리나라 그 12월 결산범인들의 주총이 있는 달입니다. 주총에서는 배당금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은 항상 달러가 외배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3월 달에는 대규모로 이제 주주 배정,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환원을 늘리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수출 기업들의 이 달러가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원달러 환율은 뭐 원화가 강세로 일정 기간, 뭐 이번 3월 달이나 4월 달 초까지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대미 무역자가 500억 달러 정도 되던 것이 이번에는 그 트럼프 2기 정부 때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GTC 2025가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HBM3 8단짜리를 납품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로봇주 같은 이 AI 가속기를 이용한 AI 기술이 첨부된 로봇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그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는 요번에 3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35% 지분을 확실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콜옵션을 행사해서 더 가져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주 전반에 대기업들의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BB테크나 하이젠, RNN 같은 회사도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GTC 2050은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이런 그 GPU에 대한 이런 그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리기판 관련주 같이 이런 AI 가속기에 꼭 필요한 이런 소재나 원재료에 대한 이런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차세대 그 AI 가속기인 누비는 유리기판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말뜻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는 것이고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CXL 반도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 CXL 반도체들은 양산을 탈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쪽 다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건 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단기채 시장은 지금 개판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중견 기업들도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용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입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금융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의 그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재 출연의 규모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이게 립싱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는데요. 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그 기업회생 신청은 우리 그 소비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치의 시즌입니다.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목요일 금요일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좀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쉬어가지만 이번 주 중에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전반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이슈를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를 이슈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섹터로도 정치 테마주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까지 지배하는 달이 될 겁니다. 물론 GTC라는 그 글로벌 행사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재 그 심판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 테마주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테마주라는 건 이 특정 정치인과 그 상장사의 고위 임원이 지연, 인연, 학연 등으로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서 막연히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 저변에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가 주가를 그냥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 올려진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 움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 정치인 테마들 중에 나중에 그 특정 정치인이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 테마주가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서 특정 정치인과 지연, 인연, 학연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잠깐 테마 바람 타고 반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 장대양봉에 뛰어들었다가 상투에 물리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막연한 기대감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법과 상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막연한 그 기업이 특정 정치인에게 어떤 막연한 수혜를 받는다 하면 이건 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재명 테마주 하면 뭐 오리엔탈 전공이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고 또 동신건설이나 에이텍, 토탈소프트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점 소재지가 있다는 것, 또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현 대표가 그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인연을 맺었다는 점, 그다음에 토탈소프트는 대표이사 이재명과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실적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그 추격 매수하는 것에 달려들지 않았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체가 없이 그냥 소문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저희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AI 반도체 관련 섹터를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꼽아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GTC가 이번 주 개막하는 거죠? 네.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이런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젠스랑 CEO가 네. 전설인 글로벌 스타입니다. 지난번에 CES 2025 때도 이 젠스랑 그 CEO가 나와서 자기 등 뒤로 로봇들을 쫙 세워놓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워놓고 저 모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자신들의 AI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AI 반도체가 이러한 로봇들의 어떠한 서비스 로봇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 AI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해 갈 것이라는 걸 자신 있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GTC 25에서도 역시나 로봇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자신들의 AI가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사업으로 또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젠스랑 CEO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그 기술주들은 어떤 종목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갈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젠스랑이 들고 나오는 이런 뭐 요번에 루빈을 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차세대 AI 반도체인 루빈을 소개한다면 그 루빈에는 GPU 그 주변에 있는 D램은 대부분 다 한국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D램 반도체, 그 HBM3라는 D램 반도체는 모두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DI 같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한빌레이저처럼 HBM 반도체에다가 이런 레이저 천공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하나비전처럼 자회사인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TC 본더라고 해서 이런 HBM을 만드는 그 장비를 납품한 업체, 이런 업체들도 이런 GTC 2025에서 젠스랑이 하는 기조연설에서 어떤 음으로 양으로 그런 수혜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젠스랑이 자랑하는 이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이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반도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주 GTC 개막을 앞두고 나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파생돼서 유리기판이라던가 아니면 냉각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도 반복적으로 좀 급등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고 염두하시고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는 이제 비디오, 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컴퓨터를 하다 보면 코덱이 없다라는 그걸 뜨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디오 영상을 재현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러한 코덱 IP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 반도체 칩에 포팅하는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IP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칩셋 미디어가 이러한 비디오 쪽에 관련된 반도체 그러니까 비디오 IP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AI 쪽 관련된 기술이 접목된 피지컬 AI 쪽에 관련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들도 칩셋 미디어의 이런 비디오 IP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그 자체로도 시장이 커가고 있고 또 M&A 대상으로서도 탐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칩셋 미디어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이 경영권을 사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가가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는 M&A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항상 지금이 제일 쌀 때고 내일 모레가 매각이 될 때가 가장 비싼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칩셋 미디어의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8,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공략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조금 변화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칩셋 미디어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형 파트너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경제에도 공포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제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를 소개해드리고 공포와 탐욕지수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경제의 공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 공포, 리세션인데요.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데요. 소비가 줄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곤 하죠. 다음은 D의 공포인데요.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축소로 인해 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유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와 생산도 위축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I의 공포,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공포는 S의 공포입니다. S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저상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도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에는 다양한 공포가 존재하는데요. 공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탐욕적으로 달려드는지를 측정하는데요. 지수가 낮으면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는 의미이고 지수가 높으면 탐욕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참고해 매매 전략을 조정하기도 하죠. 이처럼 경제의 공포는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이해하고 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 공포들, 공포와 탐욕 지수를 잘 기억해 두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은 저희도 잘 살피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출발 너무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2600선이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0.36% 함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시장 좀 재평가해야 된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에 전반적으로 내수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정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3%대 상승 출발.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역시 갭상승으로 또 출발하면서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의 시장은 아시아 시장도 좋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1.24%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 또 이슈가 될 만한 기업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고 있죠.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를 봐야 할지 이번 주에 뭐 사실 제약바이오 HLB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HLB도 있고 다음 주에 뭐 유럽 종양학회도 네. 있고 폐암학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들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바이오 솔루션을 좀 보실 거라고요? 네, 일단 HLB는 이번 주 이제 20일이 네.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추측성 그 기사라던가 어떤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용을 공유드리는 거를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HLB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다룰 건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최근에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친 이 오. 회사의 네. 무릎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카티라이프인데요. 그 그쵸. 자가 연골 세포 치료제입니다. 여기 갈비뼈를 이제 뽑아서 좀 잘라내서 그걸 이제 무릎에다가 붙이는 오. 그런 치료제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뭐 무릎에 있는 이제 세포를 뽑아서 이거를 배양시킨 다음에 다시 무릎에 넣는 뭐 그런 치료제 형태도 있었지만 네네. 이 건강한 늑연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1세대에서 3세대 세포 치료제랑 좀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4세대 자가연골 세포 치료제입니다. 자, 최근에 임상 3상이 끝났는데요. 네네. 원래도 이제 조건부 품목 허가, 임상 2상을 마치고 이제 품목 허가 신청하면 조건부 허가가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치료제를 계속 팔고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임상 3상을 다 마친 거고요. 한 104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요 임상 3상 승인을 받기 전에도 이미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임상 3상을 같이 진행을 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중요한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승인이 된 겁니까? 파이널이 된 겁니까? 완전 승인을 또 이제 신청을 해야 그래야 하고요. 돼요? 네, 상반기 중에 아.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한 품목 허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평가 지표가 이제 연골 조직의 구조적 재생을 나타내는 네네. MRI로 무릎을 이제 찍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제 대조군은 무릎에 구멍을 이렇게 좀 숭숭 내서 그 안에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차오르도록 하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게 이제 네네. 대조군이었는데 이 대조군 대비 11점 이상 개선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P값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네네. 이 P값은 0.05 이하인 0.0131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좋은 점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네. 점수를 측정하는 이 값은 뭐 대조군은 무엇이고 네. 아까 뭐 11점 이상으로 네.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네. 좋은 겁니까? 좋은 수치로 높게 나온 거예요? 네, 일단 미세 천공술은 네네. 기본적으로 무릎이 아프신 그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받는 그쵸. 시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릎에 상처를 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딱지가 붙고 이게 새살 나오잖아요. 약간 네네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뼈에 구멍을 이렇게 숭숭숭숭 내는 점에서 좀 회복 기간이 좀 더디다고 오래 걸리겠네요. 해요. 한 네. 2달 정도 목발을 짚어야 아이고.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MRI로 이제 1차 그 무릎을 찍어서 점수를 봤다고 했는데 그걸 모카트 점수라고 하거든요. 모카트? 네, MRI는 그 기존 뭐 엑스레이라던가 이거랑 다르게 좀 3D 형태로 무릎의 이렇게 관절 연골 재생을 좀 볼 수 있는 네네. 좀 꼼꼼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이제 연골 재생 상태를 9가지로 나눠가지고 결손 부위가 채워졌는지 주변의 조직과 잘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 9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네. 이 미세 천공술보다 이 카티라이프를 시술한 환자의 그 모카트 점수가 11점 이상 높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미세 천공술을 받지 않고 그냥 카티라이프를만 시술을 해도 이 연골 재생이 아주 잘 됐다. 그 무릎이 스스로 카티라이프에 의해서 연골이 아주 잘 재생이 됐다. 재생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네. 현재 메디포스트에 이제 네네. 카티스템이 있고 그리고 LNC 바이오의 메가카티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시술 모두 미세 천공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치료제를 이렇게 덮는 이것도 무릎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네. 다들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티라이프는 이번 카티라이프는 임성을 통해서 뼈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않고. 됩니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카티라이프를 이제 시술한 네네. 그 의사 선생님을 이제 뵙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때는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미세 천공술이랑 카티라이프를 같이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그게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같이 병행하는 게? 네. 아.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카티라이프만 해도 되겠다 싶다고 느끼셨대요. 오. 그러니까 충분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카티라이프만 시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이제 3상 끝나고 여쭤보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걸 좀 오. 미세 천공 없이 카티라이프만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형태가 좀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선 현장에서 시술하는 의사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신 건데,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무릎에 이렇게 막 구멍을 뚫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회복 기간도 길고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카티라이프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 기업들의 다른 이 무릎 연골 치료법은 다 그렇게 구멍을 뚫는 네. 미세 청공술을 쓰는데,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카티라이프가 시술을 하고 그 회복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구멍을 뚫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네, 특별한 배양 기술이 있습니다. 또 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는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무릎이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해요. 미세 천공술만 안 시술. 좋았던 상태로 다시요? 네, 네, 네. 어. 그게 이제 연골 조직이 나긴 나는데 그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연골인 섬유 연골이 나온다고 해요. 미세 천공술 할 경우 섬유 연골이 나는데 이 섬유 연골은 한 2, 3년 지나면은 좀 다시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네네네. 연골로 하는 반면 이제 바이오 솔루션 카티라이프는 원래 무릎의 연골 조직인 초자 연골을 이제 배양시키는 기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네네. 늑연골을 이제 배양을 해서 이 초자 연골로 원래 무릎의 연골 형태 그대로를 배양시키는 기술을 이제 자체 개발했고, 이건 이제 좀 이제 국내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세 천공술 없이 또는 미세 천공술보다 더 좋은 그런 연골을 배양시킬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이게 여기 무릎에 잘 눌러붙고 또 질 좋은 연골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배양 기술을 바이오 솔루션이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의사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일선의 의사분들과 이야기하셨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카티라이프랑 이 미세 천공술을 같이 동반해서 시술하거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미세 천공술을 뭐 계속 같이 써서 효과를 더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뼈에 구멍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환자 편의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세 천공술은 기본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목발을 사용해야 되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걸리는데 1년까지 걸리는군요. 네. 이제 바이오 솔루션 카티라이프만 할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회복까지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천공술 대비 좀 절반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환자 회복도 측면에서 먼저 차이가 있고, 또 바이오 솔루션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연골이 계속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도 이제 임상 시험의 그런 그 서브 하위 그룹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면 48주 때도 봤고 96주 때도 봤는데 이 96주 때 오히려 연골 상태가 더 단단하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롱 레스팅, 더 유지가 되더라. 이런 점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미세 천공술을 같이 하지 않아도 이 카티라이프만 유지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카티라이프, 이 바이솔루션의 카티라이프를 사용하면 무릎에 구멍을 뚫지 않으니까 이 회복하는 기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진행 상황을 보니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견조한 연골로 재생이 되니까 치료의 효과도 더 있는 거네요. 당연히 그러면은 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카티라이프를 쓰는 게 시간도 빨리 이 회복이 될 것이고 효과도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바이오 솔루션 이제
실적을 봐야 됩니다. 네. 실적은 아직은 뭐 적자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뭐 요소가 있을까요? 앞으로 실적 어떻게 개선 계획 가지고 있답니까? 네, 일단 대형 병원 의사분들께서는 네네. 이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것보다 좀 신뢰를 조금 덜 하신다고 그쵸?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건부 품목 허가가 아닌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반기쯤에 신청을 하고 뭐 이르면 올해 이렇게 정식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쓰려는 그런 수요가 좀 높아질 많아지겠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제 매출이 좀 2배 이상 성장할 거다.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25억 원, 지난해 130억 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 손실은 이제 3년 넘게 50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식 품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슈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네요. 그때 또 정식 승인이 나면은 또 한 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줄 것 같아요. 어쨌든 임상 3상 한국 성공했다는 거는 3월 초에는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막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슈 소멸되면서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중반까지는 그 이슈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 뭐 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텐데 네. 해외 진출 계획은 없나요, 바이오솔루션은? 당연히 있고요. 예. 그 카티라이프를 미국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임상 2상을 아. 하고 있고, 근데 이 임상 2상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 그래서 이 임상 시험 이제 최종 결과도 곧 발표를 할 거라서 오. 이 일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그렇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도 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시장의 경우 무릎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서 그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허가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이제 의료 특구 지역이 좀 있어요. 하이난 네, 같은 그때 곳에. 말씀해 주셨죠, 하이난. 네, 그런 곳에 진출을 해서 이제 의료 관광객 중국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식 승인 나는 거 한 번 더 기다리는 이슈, 미국 임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그 두 이슈를 저희가 잘 대기를 하면서 조정받았을 때는 바이오솔루션 조금씩 한번 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헤드 투 헤드 임상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이제 기존에 뭐 굉장히 성능이 좋고 검증되어 있는 글로벌 제품이랑 직접 헤드 투 헤드로 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임상을 진행하는 이런 걸 하는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헤드 투 헤드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정 치료제랑 의료기기가 이제 그 표준 치료제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검증하는 임상을 헤드 투 헤드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비교 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신약이 우리가 신약이 위약군 보다 플라시보군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통상적인 임상 방식인데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기술 또는 그 치료제랑 직접 임상을 하는 이런 방식, 임상 디자인 방식을 말을 하고요. 네네. 물론 이제 좀 도전적인 방식이죠. 실패하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실패이거든요. 역시 그거보다 성능이 안 좋네, 역시 안 효과가 안 좋네 좋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최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도전적인 방식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 대등하게 나오거나 이것보다 조금 더 몇 가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그쵸. 그 제품의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쵸. 네, 이런 임상을 하는 이제 기업들은 어떤 점에서 저렇게 임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뭐 자신이 있으니까 헤드 투 헤드 임상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부터 볼까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네. 색전 치료제로 헤드투헤드 임상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색전 치료제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네, 색전 치료제 한마디로 이제 혈관을 그냥 네. 막아서 그 비정상 혈관인데 그 혈관을 막아서 통증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종양까지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오. 치료제를 이제 색전 치료제라고 색전 치료제. 합니다.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제품 엠보스피어랑 효능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을 해서 이제 사실상 임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넥스피어는 이제 간암이랑 자궁 근종을 적응증으로 하는 넥스피어라는 그 제품을 네네. 통해서 이제 임상을 했는데 이제 자궁 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넥스피어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엠보스피어를 이렇게 둘 다 적용을 했더니 이 두 제품 모두 시술 임상 성공률이 97%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시술 후 통증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제 넥스피어의 이제 경쟁 제품인 엠보스피어는 누가 만든 거냐면 어느 기업인가요? 미국 회사인가요? 네, 미국의 메리트 메디컬 시스템즈라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네네.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이제 1위 기업입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현재 시총은 한 9조 원 정도로 네. 결국 이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색전 치료제에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색전 치료제는 넥스피어고 아까 말씀해주신 메리트 메디컬 시스템즈의 치료제는 엠보스피어고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유사하다. 네. 가격의 차이는 있나요? 훨씬 저렴하죠. 저렴한가요? 넥스피어가? 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뿐만 아니라 뭔가 더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플러스 요인이 명백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제품은 그 몸에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 어. 혈관을 막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한 그 덩어리가요. 그런데 그 엠보스피어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좀 이렇게 연골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하나는 분해성이고 하나는 비분해성이다. 이런 점에서 오. 아주 그 두드러진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가격뿐만 아니라 플러스 요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색전 물질이 배출되는 이점이 있는 게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넥스피어. 이것도 이제 엠보스피어의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을지 그런 걸로 이제 실적이 찍히는지를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뭐 어떤 의료기기 쪽에는 없나요? 네, 의료기기 쪽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 네. 이 기업은 이제 필립스라고 이 역시 이제 네덜란드에 본사를 유명한, 거치면 네. 이제 글로벌 의료 기업입니다. 필립스. 네, 여기에 이제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이제 이 두 기업 제품으로 이제 헤드투헤드 임상을 했습니다. 오. 그 임상 결과 그 시어스 테크놀로지 제품 이름은 싱크이고요. 네. 필립스 제품은 이제 인텔리뷰 MX40인데요. 동일한 수준의 부정맥 그 감지율을 증명을 했고 또 이제 오히려 그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싱크가 더 우수한 신호를 감지를 했다라는 오.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두 제품 공통적으로 이제 환자의 생체 모니터링 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네. 중환자실 같은데 보면은 환자분들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붙이고 네, 그쵸. 계속해서 심박수라던가 산소 포화도 농도라던가 이런 걸 계속 이제 체크를 체크하죠. 하잖아요. 네, 그런 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거는 무선이고 필립스는 유선입니다. 그래서 좋네요. 애초에 이제 시어스가 임상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필립스가 지금 중환자실 시장을 사실상 그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이쪽 환자들을 타깃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병동 환자들은 의식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많이들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렇게 패치 형태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생체 신호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필립스 제품은 의식이 없는 그 중환자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장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상을 했더니 오히려 그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호가 훨씬 더 잘 잡혔다. 이런 점을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어스는 중환자실을 넘어서 일반 병동까지 이 시장, 새로운 이제 타깃 시장으로 보고 좀 영업을 좀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어스 테크놀로지에 말씀해주신 이 솔루션은 무선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이점이네요. 근데 무선인데도 훨씬 더 그 체크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네. 할 수 있다라는 네. 건 네. 당연한 이득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흑자 전환했대요. 실적이 뭐 연간으로는 작년에 아직 적자인데 4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주가도 일단은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어젠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케어젠도 헤드-투-헤드 임상. 네. 네, 그 신약 개발사는 하나도 안 넣어서 이제 네. 좀 찾아보니까 케어젠이 나왔는데, 케어젠은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헤드투헤드를 시도한 곳은 아일리아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1차 치료제로 지금 이미 의료 현장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일리아는 주사제 형태고 네네. 이 케어젠 거는 점안액 형태라는 점에서 안약 형태군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네. 헤드투헤드 임상을 통해서 뭔가 효능을 증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래요? 환자 임상 일상 환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힌 게 2023년 7월인데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 그 임상 환자 수를 다 못 채웠다고 합니다. 45명인데 이 임상 환자 수를 아직 못 채웠다. 이런 점은 좀 눈여겨 왜 보셔야. 그럴까요? 왜 45명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왜 못 채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헤드-투-헤드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뭐 계획이나 추이나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뉴스에 나오는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석지영 기자님도 한번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제약바이오 쪽 기업들을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기업들 이슈 소개해줘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엔비디아 GTC 2025 개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총 9위 진입, 일본 시장 상승률 1위 국방 테마, 미쓰비시 중공업 10% 가까이 급등세, 중국 귀주모테주 오량액, 술 주식 정고점 돌파, 삼성전자 6만 전자 구조대 출동, 특징주 DB하이텍입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지금 개막이 되었고 내일 이제 젠슨왕이 출연을 한다고 하죠. 자, 그 딥시크를 흔들렸던 그 부분들이, 그리고 딥시크발 충격에 이어서 플러스 트럼프 관세 충격에 한 방 계속 빠져가지고 급락을 했었는데, 과연 엔비디아 GTC 2025 개막과 젠슨왕에 출연해서 하는 그 말들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일단 그 GTC 2025 개막과 젠슨왕이 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한 번 반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바로 다들 엔비디아 GTC 2025와 젠슨왕의 연설, 여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약간 이 주식시장의 전야제 성격으로 한 방 올려치기는 성공했습니다. 자, 다우 1.65, S&P 500 2.13. 자, 오늘도 다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오른 것 같지만 미세하게 결국에는 짝꿍의 차이가 보이죠. 오늘도 다우랑 S&P 500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짝꿍의 차이는 분명히 보이죠. 그렇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이 분명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저렇게 뜨겁게 오르는 날도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4개의 대표 지수가 시장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미국은. 그렇죠? 자, 지금 일단 밑에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일단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일단 올려치긴 했는데 이 뭐 5일선을 돌파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계속해서 5일선 밑에서 검정선이죠.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지금 이 위에 올라서긴 했어요.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선, 21선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제 중력의 법칙도 거슬러야 되고 이게 중력의 법칙도 거슬러야 되고 위에서 막 돌덩어리를 던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돌덩어리를 이겨내고 성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약간 행주선성 전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 지금 세 번째로 상승률이 컸죠. 자, 이것도 5일선을 회복했죠. 자, 지금 공이 전부 다 5일선을 회복했다는 그 시그널은 있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겠습니다. 자, 인텔이 CEO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대감이 있는데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1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4개 지수 중에 유일하게 11선 위로 지금 주가를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분명히 지금 최근에 한 2주간의 흐름과는 완연히 다른 흐름이 4개 지수에서 출현이 됐어요. 일단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은 결국 다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그쵸? 다시 한번 정고점에 다가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브라질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브라질 지수가 급등이 나와서 지금 이 2월 달 말에 고점에 다가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페트로바스 지금 정유업체가 5.50 급등했고요. 누홀딩스가 무려 9.12 급등하면서 시총 2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자, 누홀딩스는 이게 지금 ADR로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랑 워렌 버핏이라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그루가 공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인데 이 지금 12에 20위 안에서 10% 가까이 급등하는 괴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시총 1, 2위가 급등하는 바람에 브라질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상해 심천 드디어 장대 항목 뽑았네요. 그렇죠? 이 미국이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역시 중국에게 흐름이 갔습니다. 얘네 완전 청개구리 증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지부진하면 중국이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이라고 했죠. 미국하고 중국이랑 무역에 완전 중간에 끼어 있는 중국의 수출 반, 미국의 수출 반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지금 장대 양목을 뽑으면서 결국에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계속 두들기면서 매물벽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 결국 장대 양목을 뽑으면서 이 고점을 날렸습니다. 드디어. 지금 상해는. 자, 뒤로 가볼까요? 심천도 똑같거든요. 자, 심천은 이미 전고점을 날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성공을 했죠. 2109.86. 상해 심천 독일처럼 뽑아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 일단 갭 상승해서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는 갭 상승이 떴습니다. 오늘 일단 반전을 이뤘죠. 지금 세계 증시가 다 반전에 지금 반전권에 들어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상해 심천은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밑으로 급락을 하다가 돌려 세우는 데 성공한 모습이죠.
자, 대만 가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상승이 나왔죠. 니케이는 11선까지 올라갔지만 얘는 5일선까지만 올라가고 11선까지는 아직 이 갭이 남은 상황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금 21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자,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 모습 아주 좋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은 21선하고는 갭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11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코스피가 지금 위에 있는 거죠. 21선 위에 있고 코스닥은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 차트가 거의 뭐 장기적인 흐름은 결국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얘도 21선 위에서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으면 지금 이제 쌍봉우리, 이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우리가 나올 수 있죠. 지금 이 모습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모습이 여기서 출현을 해버리면은, 그쵸? 코스피 지수의 2600 돌파와 정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1450원이라는 마디지수대가 무너지면서 21선도 무너뜨리는 이 2025년도 초반에 이 모습이 출현하면, 그죠? 코스피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모습이 일단 미워지려고 하고 있죠. 이 못생겨지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못생겨지면 코스피 자체는 예뻐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트리거는 뭐라고 했죠?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그렇죠? 자, 원유 유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브라질의 정유업체가 급등을 하면서 일단 브라질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외국인의 수급이죠. 자, 외국인의 수급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이 정도가 나와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건 더 전에 캡처한 거죠. 10시에 캡처한 거거든요. 1시간이 지금 더 지났죠. 지금 거의 4천억이 넘었을 텐데 지금 이 속도면요. 지금 장만 안 되면 1조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속도면. 자,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완전 방향 전환이죠. 뒤로 가볼게요. 이 정도 수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지금. 자, 한 달 내로 보세요. 이 정도 수급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3,780억 3월 12일, 2월 19일에 3,900억. 지금 벌써 도달됐죠. 지금 한 달 내 최고 순매수 기록은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3월 11일 날 1조 5천억 원 판 거 있죠. 이걸 반대로 그만큼 살 수도 있는 지금 속도입니다, 지금.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저게 1조가량 순매수를 하고 그게 며칠 더 이어져 버리면 아까 그 원달러 환율 차트 봉우리 낮아지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쵸? 그럼 원달러 환율 차트 완전히 못생겨지면 코스피 차트 예뻐지는 거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수급의 변화가 있다. 그죠? 그동안 저 트리거가 지금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저 방아쇠가 없었어요. 방아쇠를 댕길 뭔가 손가락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외국인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급 변화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5.27로 가장 많이 올랐네요. 아무래도 이제 GT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오른 거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찾아보세요. 뭐죠? 예, 5위에 소니가 가장 많이 오르네요. 그 다음 2위 히타치 2.74, 그리고 14위에 소프트뱅크 그룹. 자, 이제 아시겠죠? 히타치라는 전압기 만드는 기업이랑 소프트뱅크 그룹처럼 영국의 ARM이라던가 이런 빅테크 기업에 많이 투자하는 이 회사. 그쵸?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르면 이 일본의 히타치랑 소프트뱅크 그룹 같이 움직이고 있죠. 다 다른 나라에 있지만 마치 꼭두각시처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델타전자 2.77이고 그 다음 AS 테크놀로지 2.16, 그리고 아수스 2.14, 그 다음 TSMC 1.77, 미디어텍 1.79입니다. 다 보면은 그쵸? 미디어텍과 퀄컴, 팹리스 기업 경쟁 상대고 TSMC 파운드리의 1위 업체고 AS 테크놀로지 후공정의 1위 업체입니다. 그쵸? 아수스는 지금 서버에 관련된 회사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엔비디아가 펼치고 있는 생태계 혹은 넓게 보면은 넓은 범주 안에서 빅테크에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특징주죠. 자, 2025 GTC 기조연설. 자, 오늘 개막을 했고요. 둘째 날 출연을 합니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이미 이렇게
가죽 재킷 입은 4계절 동안 가죽 재킷을 벗지 않죠. 저분이 지금 나오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했더니 GPU, 차세대 GPU인 루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루빈은 누구예요? 이 엔비디아는 좋은 게 뭐 다른 기업들은 무슨 이 약어랑 무슨 숫자를 많이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A 무슨 영문 뭐라고 막 써져 있고 숫자가 막 써 있잖아요. 막 해석이 안 돼. 근데 이 지금 엔비디아는 항상 누굴 따요? 과학자, 유명한 군인, 천문학자 이런 거 이름 따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레이스 하퍼, 러브레이스 이거는 컴퓨터 과학자였고 이번에 루빈 칩은 하퍼와 블랙엘처럼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누구 이름을 땄냐면은 천문학자 이름을 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따서 그 기리는 어떤 저기도 하는 거예요. 유명한 특히나 여성을 주로 하거든요. 여성 천문학자, 여성의 첫 무슨 국방의 무슨 군인 이런 이름들을 붙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중국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귀주모태주랑 오량액 장대양봉 뽑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뉴스에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프리미엄으로 다시 집중하고 백주 가격 안정이 기대되고 품질에 집중을 한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이 됐는지 드디어 술 주식이 터졌습니다. 상해 1위 귀주모태주, 심천의 3위 오량액이 터졌어요.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천의 1위 CATL은 그만큼 터지지 못했죠. 터졌지만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파워가 약해서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자, 대신에 심천의 2위 종목인 비아디는 이 지금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안 달렸죠. 그러니까 21선의 지지와 저항을 이걸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위에 있으면은 저항이 없고 21선의 저항이 확실하잖아요. 꼬리 달린 거 보세요. 정확히 21선이죠. 자, 어쨌든 간에 1, 2위 종목이 합쳐져서 비아디가 선전을 해서 CATL의 부족함을 메웠다. 그래서 심천도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1위인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뚫기가 지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ADR 미국 시장에 있는 거는 이미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본토 시장의 도요타도 곧 뚫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TSMC입니다. TSMC는 아직 반전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지금 차트가 망가져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GTC 개막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지금 바론스라는 곳에서는 TSMC가 미국의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쵸? 받기만 받고 대만한테 뭐 기부 앤 테이크가 없어요, 지금. 그죠? 자, 일본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지금 네이버 제치고 시총 9위까지 올라갔죠. 거의 75만 원, 좀 있으면 8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미국이 다 국방비를 뺀다고 하니까 다 자기네가 지켜야 되게 되겠어요. 물론 일본은 자위대 말고는 군대를 만들 수 없지만 자, 일본의 오늘 테마 1위입니다. 국방 테마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방산이죠.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8.63, 그 다음에 도쿄계기라는 종목이 5.46 이렇게 쭉 나가는데 보세요.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날라갔죠. 그 다음에 도쿄계기도 장대양봉이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도 지금 라인메탈이라는 탱크 만드는 업체가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대만의 델타전자입니다. 대만의 델타전자도 지금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의 파워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델타전자도 결국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2.91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제퍼주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캐릭터 상품이 많이 오르지만 이 1,000원짜리 종목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빼고 실제 1위 DB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하이텍 오랜만에 오르죠. 자, DB하이텍도 파운드리 전문 업체잖아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하지만 일부분이고 순수 파운드리는 DB하이텍이에요. 물론 레거시를 위주로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DB하이텍이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있다면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자, 2024년도 6월, 9월, 12월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1,908억 나왔네요. 2023년보다는 살짝 모자랐고 매출액은 비슷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살짝 아쉬웠죠. 하지만 2025년도 2월 27일 전고점에
주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어느덧 많이 올라왔어요. DB하이텍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수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도 오늘 삼성전자 급등, 그리고 GTC 개막, 이 효제를 앞두고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보여드렸고 독일의 라인메탈 얘기도 드렸죠. 우리나라 하나에어스페이스 8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도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자주국방 아니면 앞으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은 발을 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응원하는 한마디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군대에서 3개월만 있으면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입대 기피 안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아자! 자주국방 가자!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나칠 수 없는 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 텐데 AI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 이야기로 또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탁교원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한국 항공우주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피델리티가 지분을 좀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뭔가 더 산 모양인데 피델리티는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피델리티는 미국 굴지의 자산 운용사인데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피터 린치라고 월가 영웅이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어떤 문화와 생태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지 그게 영웅까지 취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독보적인 이제 업적을 남기면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자기네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를 월가 영웅이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피터 린치가 했던 마자난 펀드가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두면서 그 마자난 펀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의 어떤 증식을 거뒀습니다. 그 피터 린치의 그 마자난 펀드가 바로 피델리티의 이제 펀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린치는 사실 마젤란 펀드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피델리티의 여러 많은 어떤 그 직원 중에 하나였는데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1970년대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터 린치를 발굴해서 많은 어떤 자산을 남기고 맡기고 또 피터 린치가 그걸 통해서 또 외부적으로 알려지면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엄청나게 이제 굴렸습니다. 그 피델리티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피델리티는 이제 가치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쭉쭉 뻗어나가는 뭐 테마주는 당연히 아니고 그런 어떤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의 어떤 그 투자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유명합니다. 네. 이런 피델리티가 이제 그 전체 영업 운영 규모가 한 1,300조쯤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항공우주에 투자를 했고 이 투자한 것이 이미 알려졌는데 여기에 따라 추가로 이제 추가로 투자했다는 것이 지난주 공시 잡혀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가져왔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신 대로 윗선에 이제 파란 선이 이제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이고요. 항공우주 주가가 쭉 수평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향했는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그 그래프가 뭐냐면 피델리티의 항공우주의 지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하느냐? 항공우주가 이제 우상하는 그 시점과 피델리티가 이제 지분을 갖다 추가로 투자하는 그 지분 구간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항공우주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피델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피델리티가 지분을 사들여서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정말 제가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수급적인 흐름을 보니까 한 달 사이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외국인이 특별히 더 많이 산 흐름들이 나타나고 최근 13거래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외에 외국인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 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보시면 HTS가 다 나오는데요. 네. 거기 찾아보면은
그 피델리티 포함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항공우주를 올해 첫 거래일이 2월 2일이었죠. 1월 2일 날 이후에 그 14일까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종가까지 그때 합쳐보면은 한 1,500억 정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샀고 이제 기관은 좀 팔았고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던 것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나 올라갔으니까 나 차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맥락에서 팔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외국 항공우주에 이제 주가를 견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피델리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은 3개월 뭐 이런 걸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지 않고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방산기업들이 항공우주도 방산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방산기업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항공우주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공우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이게 사람 심리가 떨어져도 당연히 이제 밉고 속상한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와도 속상해요. 그걸 이제 포모라는 현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공우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쭉쭉 뻗어나는데 내 주식이 안 올라오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1월, 2월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차익 실현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적어도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1월부터 항공우주의 주가를 더 많이 샀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방산주의이기 때문에 예. 느낌은 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제 트리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 시절부터 아니 우리나라가 왜 자국 미국 이야기를 미국이 왜 다른 나라까지 지켜줘야 되냐 심지어 왜 우리가 유럽을 지켜줘야 되냐 유럽을 지켜줄 수 있는데 유럽도 잘 살지 않느냐 그러면 잘 사는 만큼 너네가 GDP 대비 적어도 5% 이상은 방위비에 부담을 내라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였어요. 근데 5%커녕 2.2% 낮은 국가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야 진짜 트럼프가 돌아왔어 그 방위비를 증액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약소국의 서름을 겪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직 휴전할 마음도 안 됐고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강제적으로 야 무조건 휴전해 안 하면 너네들은 지원할 또 다 끝나버릴 거야. 실제로 일시적으로 끊었죠. 그런 어떤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하는데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회담하는 현장이 전 세계로 다 승중가 됐는데 둘이 엄청나게 싸웠죠. 싸우고 자리 박차 나갔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누가 받았냐. 우크라이나도 충격을 받았지만 유럽도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이 충격받아서 그 부랴부랴 독일과 영국에 있는 총리가 주요한 국가들 소집을 해가지고 야 트럼프가 안 지켜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지켜줄 거면 자국이 지켜야죠. 그래서 원래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파국을 갖다가 회담 이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독일 차기 그 총리 메르츠 총리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해서 5천억 유로의 방위비를 갖다 최대 5천억의 방위비를 갖다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니까 법적 풀기 위해서 이제 야당과 서 연대를 했다는 것이 주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르츠 차기 총리가 추진하는 그 독일의 5천억 유로의 방위비 증액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해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유럽은 방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위비 증액을 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당장 야 우리가 3년 정도 뒤에 전차 가져올게. 3년 정도 뒤에 탄환가 필요해. 이게 아니고 즉각 바로 탄환과 총알과 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의 방위비가 상대적으로 싸요. 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기업을 갖다가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많은 방산기업도 올랐는데 여기에 동조해서 항공우주도 같이 올랐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주요하게 설명드리는 피델리티 역시 이미 많은 퍼센티지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추가로 이제 지분을 더 넣어서 항공우주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나토와 별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방 예산을 늘리는 흐름들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좀 답답했던 이 한국 항공우주 주주들도 올해 들어서 웃음을 짓고 있는 예.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6% 넘는 급등세. 그러니까
1년 사이 올해 초부터 얼마까지의 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죠. 결국 예. 이 모든 것은 주가 상승으로 이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대장주냐? 제일 많이 오른 주가 대장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눈여겨본 회사, 익숙한 회사 그런 회사가 대장주가 아니고 주가 수익에서 제일 많이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대장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그 IT 업체에서 누가 대장주냐 하이닉스로 넘어간 지가 2년이 됐어요.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오늘 주제 한국의 방산주를 보면은 이게 어제까지 금요일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YTD니까 1월 2일 첫 거래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비슷하게 많이 올랐고 거기 못지않게 항공우주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는 항공우주가 별 볼일 없어서 잘 안 올라가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겠지만은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항공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기분이 좋은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델리티는 이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더 간다. 항공우주의 매출과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돈을 집어넣은 것이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자기 돈을 넣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항공우주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항공우주가 올해 부쩍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크게 뭐라고 보세요? 그 방산에서도 뭔가가 특이점이 있어서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항공우주는 사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항공.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경공격용 비행기를 갖다가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것이 항공우주의 중요한 모멘텀인데 근데 작년 12월부터 올해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공우주가 준비했던 AI 기반의 군사 싸움, AI 기반의 전장에서 투입하는 거 이런 것점에서 항공우주가 강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항공우주는 일종의 사실은 주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펠런티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펠런티어가 사실 그런 맥락에서 AI와 그런 어떤 전상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무기를 어떤 부대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고 좋으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펠런티어거든요. 펠런티어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면 미국의 이제 국방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미국 자신 또 하나가 이제 정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줄여야겠다라는 맥락에서 펠런티어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펠런티어가 사실은 전 세계 국방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아니 AI가 사실은 침투하고 있고 AI 때문에 푸틴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도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고전적인 어떤 그 장갑차나 보병의 숫자로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도와주고 영국이 도와주고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있었고 이래서 펠런티어가 작년에 내내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펠런티어의 어떤 강점을 갖다가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항공우주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그 피델리티가 항공우주의 주가를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지분을 더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공우주는 이런 관점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해서 이미 여러 이모저모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셨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렇죠. 예. 지금 관점에서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항공우주를 갖다 견인했던 완제기 사업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제기를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국가에도 여러 가지가 이슈가 터지면 뭐 해당 국가에 선거가 있다든지 정치인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제 언제나 이제 계약이 늦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늦춰졌지만 이제는 이제 그것이 완제기가 올해는 제대로 이제 본궤도 오르면서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를 가동시켰던 펠런티어 같은 그런 AI 기반의 이제 군사 전략 산업 이것이 이제 항공우주 카이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면 그걸 원래 바치고 있었던 완제기 사업이 올해 또 다른 언제 그 본궤도 올라가면서 두 개의 축으로 항공우주가 올해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피델리티에서 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모저모 올해 좀 괜찮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여러분들 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생태계에 또 변화를 예고한 기업이 있으니 한화비전입니다. 예. 어떤 기업은 약간 좀 긴장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하나비전의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TC 본도 장비를 납품했다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를 했죠. 그러니까 TC 본도라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D램을 8장을 그게 이제 HBM3고 D램 8장에서 12장으로 늘린 제품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설명하셨던 하퍼라든지 블랙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챗GPT를 우리가 실현해서 쓸 수가 있다면 그 엔비디아의 칩을 일종의 이제 연산 작업을 해줘,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럼 계산할 때 반드시 메모리에 있어요. 그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업이 어디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D램을 8장을 붙여야 돼요. 8장 붙이는데 핵심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작년 8월부터 한미 반도체 독점이 깨진다는 그 전망과 기사가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독점이 깨지니까. 그러면 누가 독점을 깨뜨리냐? 그것이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하나비전이 이제 한미 반도체를 제치고 그 SK 하이닉스 납품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는데 계속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전망이 나왔으면 계약이 체결되면은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가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 파란색 줄이 이제 한화 비전의 주가이고 아래쪽에 이제 붉은색 그 그래프가 한미 반도체 그래프인데 정확하게 두 주가가 이제 엇갈리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망가뜨린 이유는 한화 비전이 잘 된다. 라는 어떤 전망이 강해지면서 더 하나 비전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SK하이닉스가 TC 본도 장비가 필요해서 원래는 일본 업체 썼었어요. 근데 일본 업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죠. 뭐 더 높이 줘야 되고 아무래도 뭐 ES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갖다 격려해서 우리 같이 TC 본도를 공동으로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공동 개발한 것이 TC 본도이거든요. TC 본도를 개발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에서만 독점을 받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미 반도체가 단가를 높이 불러요.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단가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밖에 공급을 안 하니까. 언제나 이제 소울 벤더로 얘기하는 독점 공급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다른 일이 생겨서 한미 반도체에 내재적인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뭐 공장에 불이 꺼진다든지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제대로 납품을 못하면 아까 말씀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심지어 엔비디아도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라는 독점 기업 말고 이 부품을 갖다 공급선을 다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가 작년 9월부터 그 대안으로 하나비전 또 다른 대안으로 싱가포르의 ASMPT라는 기업을 갖다가 동시에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 얘기가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번에는 공시화해서 공시로 나왔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하나비전의 그 TC 본드를 쓸 수밖에 없다. 왜 쓰지 않으면 공급선이 단독으로 가면 불안 요소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상황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 일각에서는 심지어 하나비전, 그 하나 세미텍 그 계열사가 만든 TC 본더가 한미 반도체보다 더 좋다라는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어떤 회사의 TC 본도를 갖다가 가져오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독점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대신 하나비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측의 그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고 한미그룹과 그리고 뭐 하나그룹, 한미반도체가 하나그룹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고객
일꾼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 좀 대비할 여력은 생겼네요. 자, 이렇게 AI 기술 도입, 활용, 인재 확보 굉장히 치열한 생태계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기업들 잘 보시면서 향후 행보 저희가 또 점검해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은, 구리, 알루미늄, 비철금속 시대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이요.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그런데 우리가 결국 보게 된 거고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불확실성 계속 내비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관세 전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무역의 협상 카드로 내놓을 건지 어찌됐건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금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고 중앙은행도 여타 흐름 따라서 금으로 피신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3달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로 기억하는데 작년 금 투자 매력에 대해서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금이 3,000달러를 돌파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골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미 이제 고점을 쳤으니 금값은 떨어질 것이다. 신중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금 다음에는 어떤 게 오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최근 구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 쿠퍼라는 얘기 종종 들으셨죠?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톤당 $10,000를 찍는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글로벌 경제가 좋아서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야? 아니면은 공급망이 부족해서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양측의 대립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구리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적어도 정확히는 한 11%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관세 부과 근데 최근 이런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 그래서 외국산 구리도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 흐름으로 자금이 또 들어왔던 흐름들이 있고 중국 경기 부양체 이러 흐름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가격을 검색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LM이라고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입니다. 거기를 보면 현물 가격이 현재 9,78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선물 가격을 현물 가격에 미리 보여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뉴욕 상품 거래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달 한 7일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에 $10,000를 넘어섰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은 $10,000를 넘어섰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렇다면은 구리 가격은 더 오를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시티그룹이요. 사실 2분기에 $8,500로 구리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내에 $10,000를 돌파할 것이라 완전히 예상을 바꿨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하나 있고 제가 미국 관세라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기 부양이라는 건 인프라를 굉장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산업 현장 전방에 쓰이는 산업 소재가 구리이기 때문에 더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소비 재련국인데 구리 정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구리 가격을 튀게 것이다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구리 공급 부족 심화 시티그룹도 이러한 영향 안에 앞으로 구리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3,000 올라갔는데 구리 톤당 $10,000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월요일인데 벌써 외국인이 현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5% 넘게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 외국인 수급을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이번 주에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